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왜 똑같이 일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믿는데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된다. 이런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맞다고 말하기엔 이미 현실이 너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은 노력의 총량이라기보단 어디에 올라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시간만큼 일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실함을 유지해도 어떤 사람은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어떤 사람은 매년 더 빠듯해지는데, 이 차이를 설명할 때 흔히 투자를 잘해서 정보가 빨라서 혹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말을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들이 현상을 설명할 뿐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짜 원인은 자산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이란 간단히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절대 아니고, 어떤 지난 수십 년간의 대부분 선진국 경제는 이 구조 위에서 굴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올라탄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물가가 그냥 오른다, 생활비가 비싸진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핵심은 자산 가격 상승인데, 집값이나 주식, 토지, 지분이나 채권, 심지어 특정한 자격과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현금보다 빠르게 가치가 올라갑니다.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산 가격이 오른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지른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조금씩 올려도 집값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개인의 연봉 인상률과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갈라지는데,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 없이 현금만 가진 사람, 이 둘은 같은 경제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은 위기이자 기회이고, 생활비는 오르지만 자산 가치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순자산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은 거의 재난에 가까운데, 현금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자산에 진입할 기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덧붙이는데, 부자는 운이 좋았다, 불공정하다, 노력하지 않았고,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부자가 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 구조를 단지 이해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가난해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왔던 거죠. 자산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뒤처지는 쪽에 서서 뛰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트랙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왜 성실한 사람이 가난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잔인하지만 정확한 답입니다. 이 게임의 룰을 모르면 성실함은 보조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 무섭죠. 자산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착각부터 버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 성장은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특정 경로를 따라서 집중이 되는데, 그 경로가 바로 자산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돈은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금융 시스템을 통해 풀린 돈은 먼저 금융자산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은 빠르게 오르지만 임금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죠. 이 차이가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의 출발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담보가 될 수가 있어요. 집이나 토지나 주식이나 지분은 대출의 기반이 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자산을 살 수 있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 구조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반복 가능한 가속 장치를 제공한다면, 반면 노동소득은 다른데, 임금은 계약과 시장 경쟁, 기업의 비용 구조에 의해 제한되고, 회사는 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가 없어요. 임금이 오르면 비용이 늘어나고, 이게 곧바로 경영 압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임금 상승은 항상 뒤늦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금융 시스템은 자산 보유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은행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은행은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신용은 도덕이 아니라 담보와 현금 흐름으로 재평가되고, 이때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높은 금리나 아예 배제가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위험이 적어 보이는 곳, 즉 자산시장으로 쏠려가고요. 주식, 부동산, 채권, 각종 파생상품은 모두 이런 흐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은 다시 부자의 자산 가치를 키워주는데,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이 상승의 과실을 거의 누리지 못하죠. 자산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확대한다는 점인데, 자산 가격이 10% 오르면 1억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이 늘어나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이 늘어납니다.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출발선의 차이가 결과를 결정을 하는데, 이 격차는 해마다 누적되고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이 되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럼 자산을 사면 되지 않냐? 이 질문은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데, 자산 가격이 오르면 진입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집을 사기 위한 필요한 자본이 더 커지게 되고,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미 올라간 가격은 뒤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더 큰 리스크를 요구하죠. 즉 자산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부자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진입 자체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일찍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벌어지는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어야 한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원래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열심히 벌어서 모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자산 위에 올라타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도 현금을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착각을 했고, 자산 인플레이션은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단 또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면 이것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인 것을 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해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소득은 시간을 팔아서 나의 어떤 시간을 갈아 넣어서 얻는 소득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죠. 아무리 숙련도가 높아져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에는 자연스러운 상한선이 항상 존재하는데, 연봉이 오를수록 더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라오고 어느 지점에서는 상승이 결국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산소득은 다릅니다. 자본소득은 시간이 아니라 자본에 반응을 하는데, 주식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오르고 부동산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가격이 움직입니다. 이 소득은 개인의 체력이나 집중력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소득에는 이론적인 상한선이 없다면, 임금이 5% 오르는 동안 집값은 10%가 오르고 주식은 15%가 오르고, 이때 노동자는 정말 열심히 몸을 갈아서 일했음에도 상대적으로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자산가는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부유해집니다. 이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만,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이 구조 속에서 많은 성실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월급을 모아서 나중에 투자해야지. 하지만 자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모으는 동안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즉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입선은 멀어지고, 이때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만 결과는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아주는 거죠. 부자들은 이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은 월급을 늘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진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에 연결되는 위치를 먼저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작은 지분이나 작은 부동산이나 작은 포지션이라도 자산 인플레이션의 흐름 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자산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정성과 현금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 변동성을 두려워하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죠. 현금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장 빠르게 가치가 녹아내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음모라기보단 이게 현대 금융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문제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정보 격차입니다.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의 격차보다 훨씬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결국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엄청난 재능이나 비범한 운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조건 하나입니다. 노동소득으로만으로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은 공포 그 자체고,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들고 저축의 가치가 줄어들고, 뉴스에서는 항상 서민 경제의 부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기회로 인식합니다. 이 차이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부자의 자산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렇게 부동산과 주식이나 지분, 기업, 소유권, 이 원자재 같은 자산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인플레이션 곧 돈의 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의 명목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지능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차이이고요.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개인의 통제 밖에 상수로 받아들이고 그 상수에 맞게 자산 구조를 조정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사건으로 착각하고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현대경제의 인플레이션은 예외가 아니라 디폴트 값, 기본 값에 가깝습니다. 통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자산 가격은 그 흐름을 반영할 거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평생 인플레이션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겠죠.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인플레이션 편에 섭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부와 가난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부자는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 결정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